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재홍입니다. 네, 보수의 시선에서 현안을 짚어보는 화요일에 더 락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하셨습니다. 조갑재 TV의 조갑재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신지호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장동혁 대표 계엄에 대한 사과 없이 마이웨이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국민의힘 초재선뿐 아니라 또 중진들 의원까지 당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친윤 윤한홍 의원에 이어서 최다선이죠. 주호영 의원까지 쓴소리를 했는데요. 장동혁 대표는 이제 의원들과 소통을 하는 경청주간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일단 영상 보고 말씀 이어갑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폭정을 거듭하다가 탄핵이 됐고 탄핵 사유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상계엄 잘못됐죠. 계엄 요건에도 맞지 않고 지금처럼 윤어게인 냄새가 나는 그런 방법은 맞지 않습니다. 예, 자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고 육선이죠. 국민의힘에서 지금 최다선 의원인데 지역구도 TK 아닙니까? 대구죠.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일 무거운 사람이 제일 무거운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단어도 표현도 엄청 센 거죠. 네, 그렇습니다. 폭정. 그러니까 저분이 원래 원만한 분인데 예. 폭정이란 표현, 윤어게인 안 된다는 표현, 뭐 거구도 안 된다는 이런 표현은 딱 부러지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 특히 그 지역구가 대구고 예. 그 앞에 또 윤한홍 창원 출신 그분의 뭐 묻은 개를 비판하는 격이다 하는 예. 이런 이야기 두 분의 말을 딱 종합해 보면은 이 경상도 지역의 중진 의원들이 이심전심으로 장동혁 체제로는 선거 치르지 못하겠다 하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주 빠른 속도로 기울고 있는데 오늘 어느 인터넷 폈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위에 뭐라고 나왔냐 하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교 해산 뭐 검토하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예. 그 밑에 거기에 대한 반응이 장동혁 대표가 아니고 한동훈 전 대표가 그것은 통일교 입을 막으려고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예. 지금 언론이 국민의힘 대표를 장동혁 전 대표로 인정하지 않고 한동훈 전 대표를 국민의힘 대표로 여기는 것처럼 자꾸 그쪽으로 이 기사가 발언권을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바깥에서의 대세도 기울고 안에서도 대세가 기울어서 이 연말 연시 좀 뭐 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하는 쪽으로 가는 거 아닐까요? 올 연말이면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 전환도 가능할 상황이다. 그 정도로 빨리 기울고 있다. 빨리 기울고 예. 있다. 신주 의원님. 네, 비슷한 얘기 같은데 지금 이 기존의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그 구도가요. 기존에는 뭐 무슨 친윤이다. 친윤내도 뭐 영남 언더 찐윤이다. 뭐 예. 뭐다 뭐 하고 뭐 친한이 있고 뭐 이랬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지금은 아주 간명합니다. 윤 어게인 하고 윤 스탑입니다. 윤스탑. 예. 처음 윤 들어봤는데? 어게인이냐 윤 스탑이냐. 예. 근데 갈수록 윤 스탑은 살림이 뿔고 있습니다. 예. 그 결정적인 그 분수령이 된 게 윤한홍 의원의 그 폭탄 발언이었고 예. 그 윤한홍 의원의 폭탄 발언에 의해서 귀순자가 하루에 한 명씩 두 명씩 계속 늘고 있어요. 귀순자. 예. 거기는 반헌법 세력이었잖아요. 예. 계몽령. 아하. 그 희대의 개소리거든요. 계몽령이야말로. 예, 유튜브임을 감안해서 예, 또 희대의 편하게 개소리라고 말씀 봅니다. 주셨습니다. 그게 어떻게 그 계몽령 국민을 개돼지로 알지 않으면 그런 얘기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럼 반헌법 세력인데 이제 정신 차리고 윤석열로는 안 된다. 그 윤스탑 쪽으로 이제 귀순하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예. 오늘은 보니까 그 또 경남의 4선의 김태호 의원이 예. 비슷한 선언을 했고 또 충청권의 장동혁 대표의 옆 지역구인 3선의 성일정 의원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아하. 네. 그럼 거의 지금 조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TK 지역 또 주요 중진 의원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내면 비대위 전환 혹은 그 장동혁 대표에 대한 퇴진 요구라든지 이선 후퇴 요구도 있을 수 있겠군요. 그 흐름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예.
더구나 12월 3일이 하나의 분수령이었는데 예, 그때 예. 깔끔하게 아하. 사과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 이 사과는 의미가 없어요. 거기에 대한 조치로 뭐 극우 세력과 완전히 갈라진다. 절대 앞으로 지방선거에서 공천 안 한다. 그러니까 윤석열을 편들었던 사람과 부정선거 음모론에 가담했던 사람은 공천 안 한다 정도의 발표를 했으면은 기회가 있었는데 예. 그걸 거꾸로 뭐 계엄이 정당했다는 식으로 하는 바람에 지금 아마 보수 언론 중에서 장동혁 대표를 편드는 쪽은 하나도 한 군데도 없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지금 주요한 사안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이 한동훈 전 대표고 그러다 보니까 장동혁 대표와의 그 크기 차이가 너무 나는 바람에 예. 지금 여러 가지 압박으로 지금 장동혁 체제가 견디기 어렵지 않느냐. 그러면 어허. 국회의원 중에 제가 우리 신지호 의원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국회의원 중에서 끝까지 장동혁 지지할 사람이 한 10명 됩니까? 저는 뭐 많아야 10명. 많아요. 10명. 예. 최후에 그래도 장동혁과 운명을 같이 하겠다. 10명 안짝일 것 같았습니다. 예, 느낌상. 그렇군요. 예. 자, 이런 가운데 장동혁 대표가 지난 주말에 올라온 장해찬 전 최고위원의 유튜브에서 저만의 타임 스케줄과 저만의 계획대로 가고 있다. 지선 승리를 목표로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만의 계획. 계속 이 말씀 계속 하는 것 같아요. 나 지금 계획이 있다. 네. 근데요. 예. 제가 이 얘기 다 내 계획대로 가고 있다 그랬잖아요. 예. 저 그 핵주먹으로 유명한 그 마이크 타이슨. 누구에나 계획은 있다. 누구에게나 계획은 있다. 얻어 터지기 전까지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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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어 당하기 전까지. 예. 그렇죠. 예. 그 굉장히 그 타이슨의 명언인데 예. 계획은 다 있어요. 아. 근데 무슨 계획이냐 이거죠. 근데 장동혁 대표가 3월 1일 그 3.1절 집회 거기서 뭐라고 그랬죠? 계엄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그 장동혁의 계획은 계몽령 계획인지. 예.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제 그 장해찬 씨를 여의도 연구원 뭐 부원장으로 맞습니다. 예. 뭐 임명할 거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뭐 유력 검토 뭐 어떤 기사는 뭐 사실상 내정됐다 뭐 이런데 뭐 이런 게 장동혁의 계획이라면 결국 그 명을 재촉하는 거다. 그래서 원래는 내년 2월 중순경에 설 연휴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걸 전후해서 뭐 비대위가 뜨지 않겠느냐 이런 그 예측들이 많았는데 예. 그 장동혁 대표의 계획 때문에 그게 굉장히 앞당겨질 앞당겨지지 거다. 않을까 하는 느낌도 듭니다. 그 조 대표님도 12월 안에 될지도 모르겠다 말씀도 하셨는데 자, 이런 가운데 장해찬 전 최고위원 오늘 오후에 또 그 SNS에 올렸습니다. 무슨 내용을 올렸냐면 드디어 당원 게시판 1차 조사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원 게시판 조사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것이다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인데 그 내용이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의 이름 그 네 분의 이름을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처가 쪽이죠, 그죠? 처와 처가 그리고 딸 이름까지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강남병 소속 휴대전화 번호 끝자 네 자리가 동일하다. 진은정, 진형구, 최영옥 이 세 분의 휴대전화 번호 끝자리가 동일하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가족들이 쓰는 번호이니까 가족 관계에 있는 것 같다. 이분들이 같은 시기에 또 탈당을 했다. 또 한동훈 전 대표의 딸 이름의 사람도 같은 시기에 탈당했다라는 것이죠. 일단은 최종 결과는 아니고 이 아이디의 이분들 내용만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이제 조사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장해찬 씨가 이거 가지고 뭐 대단한 게 발견된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예. 지금 이러고 있는데 예. 이게 뭐 국민의힘이 조선노동당이에요? 그러니까 익명 게시판에 뭐 이런 거 당대표 가족이 이거 등록하고 무슨 이런 거기다가 게시판에 글을 쓰면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됩니까? 예. 근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작년 11월 5일에 이 사건이 친윤 측에 의해서 문제 제기가 되고
11월 11일에 빼빼로데이 때 김민전 당시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제 제기를 해갖고 예. 그다음부터 지속적으로 하고 친윤들이 다 들고 일어나갖고 이걸 가지고 한동훈 끌어내리려고 총력전을 펼치다가 예. 12월 3일 비상계엄이 터지면서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맞아요. 좀 밀리게 되는 맞아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때 11월 25일에 당시 당 법률위원장이었던 주진우 의원이 이걸 다 들여다보고 예. 그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예. 그래서 한동훈 및 한동훈 가족 명의로 작성된 그 글이 총 1068개다. 1068개. 근데 주진우 의원이 조금 보니까 문제가 될 만한 음해성, 그다음에 뭐 이런 모욕성 예. 이게 12건이 있더라. 예. 그러나 그 12건 중에 제일 심한 게 뭐 김건희 씨 개목줄 채워가지고 집에 가둬놔야 된다. 예. 뭐 윤석열을 단두대에 올려야 된다. 개목줄하고 단두대가 가장 심한 거였거든요. 예. 그거 포함해서 12건이 있는데 예. 그거는 한동훈은 아예 쓴 적이 없고 한동훈 및 한동훈 가족이 쓰지 않았다는 게 확인이 됐다. 아하. 발표를 했어요. 예. 그러면 그게 긴지 아닌지만 따지면 되는 거예요. 뭘 그럼 이 장해찬 씨는 이거 갖고 그 호들갑을 떨고 그러는지 참. 조 대표님. 그거는 만약 그 그림 문제가 누가 썼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글 내용이 문제겠죠. 글 예. 내용이 그 세상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김건희, 윤석열을 결사옹위해야 한다는 글을 썼다면 그건 문제죠. 아하. 그런데 그 글 내용이 비판하는 건데. 김건희, 윤석열을 비판했다면은 예. 그건 애국당원이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하.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는 아하. 그 이상한 동네 이야기고. 이거 사실은 결과적으로 보면 정말 그렇게 비판했어야 되는 그렇죠. 부부였는데 그 당시에 제대로 비판을 했던 것이지 그렇죠. 그게 왜 무슨 그 모욕이냐. 비판한 게 그러니까 지금 민주주의 파괴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두 사람을 비판한 내용이 징계 대상이라고 한다면은 아하. 그 국민의힘은 반국가 세력 되는 것 아닙니까? 아, 오히려 그렇게 되는 것이다. 보통 사람들은 그게 관심이 있을 거예요. 아하. 누가 썼느냐 문제는 그건 뭐 당원 게시판인데 다 익명으로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건데 그것까지 덜추어낼 필요도 없고 이건 너무나 시간이 지난 거라서 이거 가지고 지금 시비할 때가 아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제 당무감사위원장 이호선 위원장은 이걸 또 이제 일단 발표를 한 상황인데 만에 하나 뭐랄까요? 어떻게든 징계를 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이게 당원권 해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이거를 또 이렇게 중간 발표까지 하고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요. 뭐 대단한 발견이나 한 것처럼 중간 발표까지 하고 뭐 기자 공지문까지 내고 기자당 긴급 공지 해가지고 뭐 대단한 뭐 아무 내용도 없어요. 예. 근데 이걸 가지고 당원 당규를 막 자의적으로 무리하게 해석해서 뭐 징계를 하잖아요. 그럴수록 그 장동혁 대표의 수명은 단축된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징계하려면 장동혁 대표 징계를 해야지. 그러니까요. 예. 당헌 총칙 제2조 목적이 예. 국민의힘은 헌정 질서를 수호한다. 맞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헌정 질서의 내용은 자유, 민주, 공정, 네. 공화로 돼 있다고. 예. 그렇죠. 그걸 총체적으로 위반한 윤석열, 네. 그 윤석열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장동혁 대표의 최근의 발언은 다 헌법에 위반되고 당헌에 위반되는 거예요. 네. 이거는 제명감이지. 예. 징계를 한다면은 징계를 한다면 오히려 장동혁 대표를 해야 된다. 징계를 해야죠. 아하. 자, 그런데 이제 당내 상황은 굉장히 좋지 않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어제도 이제 국민의힘 의총을 6시간 넘게 했다고 하는데 6시간 넘게 한 이후에도 보면 뭐랄까요. 예, 초청 인사를 발표를 듣는 형식이었는데 박정화 의원 발언은 정신교육 받았다. 왜 이걸 6시간씩 했는지 모르겠다. 또 다른 분은 당내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토론해야 될 텐데 지금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뭐 이제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내부 분위기는 뭐랄까요? 점점 더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요. 이 초청 인사들 그 외부 스피커들 그렇죠. 불러갖고 뭐 특강 내지 이거를 어떨 때 쓰냐면요. 예. 내부적으로 토론하기 싫을 때. 예. 서로 얼굴 보기 싫다. 시간은 때워야 될 것 같고. 네. 근데 내부적으로 디베이트가 벌어지면 난 내 불리해질 것 같아. 나 그거 좀 하고 싶지 않아. 네. 이럴 때 외부 인사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우리 한번 들어보자. 그 수법이에요. 예.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언더 찐윤 가운데 한두 분이 더 공개 동조를 하면 돌파구가 생길 수 있다. 어떤 일테면 그 박성민 의원 이분이 이제 울산 지역구인데 네. 이분이 또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웠던 분이기도 한데 이분이 어떤 결심을 할지 봐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또 오늘 박정원 의원은 그 이철규 의원 이분도 찐윤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분은 정계 은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의견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은 정계 은퇴하라는 말은 논리적으로는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논리적으로 맞죠. 아니, 예.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보여주고 있는 행태를 보십시오. 아직도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고 있더라고. 예. 심지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저 부방대라는 조직이 있다고 아십니까? 부방대 부정선거 방지대책위원회. 예. 그 황교안 씨가 주도하는 아하. 부방대의 전문가나 변호사가 가야 그 조사할 수 있을까 말까 한데 군인들이 왜 갔는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도 아닌 이야기를 계속 하루에 한 번씩 내보내는데 그걸 지금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장동혁 세력, 그다음에 이철규 의원은 누가 뭐래도 핵심적인 자리에 있었으니까 이제 그분이 취할 것은 자기 행동에 대한 반성을 해야죠. 예. 반성을 하고 주호영 국회의장의 발언과 같은 취지의 일종의 양심 고백 비슷한 그런 거 하고 난 다음에 자기 거취를 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장동혁 체제의 문제는 윤한홍 의원이 정확하게 지적했는데 장동혁 체제 윤어게인 쪽으로 가는 걸 제일 좋아할 사람이 이재명 정권이라고 그랬어요. 예.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공격을 해도 전혀 먹히지 않는다. 그러니까 스윙만 하고 안타를 못 친다. 예. 그러니까 장동혁 체제의 역할은 지금 극좌로 가고 있는 정청래 민주당을 도와주는 역할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지율이 아직 회복이 안 되죠.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내려가지 않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 것은 이 장동혁 체제가 있으니까 그래도 이보다는 이재명 민주당이 낫겠지 하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장동혁 대표는 무엇을 지키기 원하고 목적이 무엇일 거냐? 아니 이게 지금 뭐랄까요? 이게 당 대표 취임 이후에 지지율이 답보 상태인 거 눈에 숫자로 다 확인이 되고 그렇죠. 그 뭔가 변화를 해야 되는 건 명확하게 보이는데 이분이 안 변하거든요. 이분이 그 뭐 어떤 의원하고 얘기할 때 내가 매일 1도씩 좌클릭할 거다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좌우가 헷갈리는 모양이에요. 요새. 좌우 근데- 헷갈린다. 근데 10월 15일 예. 부동산 그 11호 대책. 예, 10 그래서 그건 부동산 계엄령이라고 했는데 예. 근데 딱 이틀 후에 얼마나 그 15 그 부동산 계엄령이 이제 이 공수 교대가 돼가지고 공격하기에 좋은 소재입니까? 예. 민생 이슈기도 하고 이틀 딱 윤석열 면회가고 까먹었어요. 예.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11월 7일 밤 12시에 대장동 항소 포기. 그리고 닷새 후에 국민의힘에서 예. 항소 포기 규탄 집회를 여는데 예. 느닷없이 거기서 우리가 황교안이 돼버려요. 아 맞아요. 예. 그럼 이 정도 되면 이게 아군이에요, 적군이에요. 여러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는 건데 그런데 장동혁 대표 믿고 있는 구석은 있을 거예요. 어딜 그게 믿죠? 나는 국민의힘 당원이라고 봅니다. 아. 국민의힘 강성당원. 당원이 지금 구조가 어떻게 됐냐 하면은 너무나 나이 많은 사람이 많아요. 그 20대와 60대를 비교하면은 인구 비율은 거의 비슷한데 예. 당원 60대가 비율. 한 5배랍니다. 아 당원 구성으로 네. 들어온 분들은 그리고 대구 경북에 집중돼 있죠. 예. 그러니까 요걸 믿고 요 국민의힘 당원들 이 짠물화되고 있는 이걸 믿고 요거 정도는 지킬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마지막까지 항전할지 모르지.
작전을 할지 모르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굉장히 이분이 마음이 급하신 것 같아요. 중도 확장을 계속 말씀하고 있고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아니 사과 몇 번을 함들 그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말씀도 하는데 이분들 마음속에는 아마도 장동혁 대표 체제 그 간판으로는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칠 수 없다라는 마음이 굉장히 큰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그때 지금의 장동혁 대표의 스탠스도 지방선거까지 과연 대표 자리에 있을 수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예. 설령 운이 좋아서 있더라도 아마 장동혁 대표가 지원 유세 가겠다면 노 땡큐. 지원 유세조차 안 받을 거다. 네. 아. 안 받죠. 표를 붙여주는 그 사람이 와야 되는데. 완전 굴욕인데 당대표가 오는 그러니까 거는. 이게 이제 당 대표라고 볼 수가 없는 지경이 돼버린 거고. 예. 그리고 말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하자면 중도 확장과 관련해 갖고 중도 확장은요 지금의 장동혁 체제에서는 굉장히 사치스러운 얘기입니다. 뭐냐면은 최근에 한국갤럽이라든가 격주로 발표되는 MBS 조사 보면 자기 스스로를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예. 절반 정도만 국민의힘을 지지합니다. 보수 결집도 장동혁으로는 안 돼요. 중도 보수가 이른바 전혀. 꼴보수. 예. 예. 뭐 이론적이만 이제 장동혁 대표 체제로 결집이 되지. 예. 뭐 합리적인 보수. 뭐 이런 사람들은 보수인데도 국힘 지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중도로 확장하는 거는 그 합리적 보수를 포용한 다음 스텝입니다. 예. 근데 지금 그런 행보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2월 위기설이 나오지만 장동혁 12월 위기설도 현실화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전망까지 두 분이 해주셨습니다. 자 이런 건데 더불어민주당 뭐랄까요 지방선거 체제에 힘을 당기고 있고 그 가운데 그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린 게 큰 화제가 됐습니다. 정원호 성동구청장에 대해서 일을 잘하기는 하나 봅니다. 저희 성남시장 시절 만족도 꽤 높았는데 저는 명함도 못 내밀 듯 하면서 칭찬했는데 이게 이제 구정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90% 이상 그렇죠. 요거를 이제 인용을 하면서 칭찬했단 말이죠. 이거 좀 뭐랄까 의도적이라고 봐야 되는데 또 그냥 올린 거다 이렇게 또 해석하는 분도 있고. 의도가 있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게 또 당장 이런 무슨 빅데이터나 이런 데 반영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아마 그쪽으로 마음 결정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내 마음의 근데 서울시장은 그게 정원호. 오세훈 시장으로 보면은 상당히 위협적인 나는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정원호 총장이요. 예, 예. 지금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서울시장에 대한 어떤 바람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동안 계속 한 10년 동안 한 것에서 이룬 뭘 했느냐고 물었을 때 그런데 이 사람은 구청장 했는데 성수동 핫플레이스가 뭐 되고. 개발 뭐 이렇게 네. 나오니까 상당히 저는 파괴력이 있나. 파괴력이 있고 또 오세훈 시장 뒤에 있는 국민의힘이 아하. 지금 약해지고 할 때 저는 좀 근데 그 정원호죠. 네, 정원호. 네, 네. 정원호. 그분 성책을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최근에. 성수동. 예. 읽어봤는데 하여튼 그 도시 개발의 컨셉이 좀 다르더라고요. 예. 상미로 뿌리고 뭐 재개발하는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 기존 성수동에 있는 그 시설이나 이걸 재활용하고 예. 또 사람들이 그 아주 예술적인 사람, 문화적인 사람들이 몰려와 가지고 뭘 하는 걸 자기들은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했지 예. 이래라 저래라 하는 식으로 안 한 거다 예. 하는 식으로 하는데 하여튼 기존의 관료적 사고방식과는 조금 다른 창의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하. 신선하게 보였어요. 저도. 예. 그렇군요. 위협적인 카드다.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 그러니까 오 시장이 이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된다면 그 네. 가정으로 했을 때 뭐 지금 거론되는 현역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나경원. 아니 민주당 민주당에서 서울시장 후보 박주민, 전현희, 뭐 박홍근, 맞습니다. 뭐 서영교 이분들은 그냥 제가 말씀 편하게 하면 정치꾼들 아니에요. 정치인. 예. 네, 정치인. 예. 그리고 이제 정원호는 이제 행정으로 뭔가 구청 행정으로 행정가. 뭔가 네. 이제 좀 뜬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오세훈 입장에서는 이 정치권보다는 그쪽이 대적하게 좀 버겁기는 해요. 버겁기는 합니다. 예. 예. 근데 지금은 어제부로 이제 정원호가 뭐 검색량에서도 뭐 완전히 수직 상승하면서 이제 정원호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래요. 예. 이게 이제 뭐 선거법 위반이냐,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느냐, 대통령이 이런 행위해도 되는가, 그건 이제 법적인 문제니까 여기서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는데, 예. 정원호는 뭐 그 이상의 그 인지도 높이고, 본인이 10년 빡빡 껴서 할 거를 그냥 한 큐에 끝내버린 거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 한마디로. 네. 그러니까 이제 이쪽은 바짝 긴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기가 무슨 요새 내란 특판이네, 뭐 법 왜곡죄네, 사심죄네 이런 이념형 접근이 아니라 정원호라고 하는 그런 그 행정의 실적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으로 서울시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바짝 긴장해야 돼요. 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같은 역할을 해줘야 되는 사람이 저희 그 국민의힘으로서는 장동혁 대표인데 뭐 이상한 계획이나 얘기했었고. 그 2002년 서울시장 선거로 기억되는데요. 그때 예. 김민석 이명박 봤었죠. 네. 그때 청계천 복원 이야기가 나왔다고요. 예. 그때 김민석 후보는 아마 반대했지. 엄청 받아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아주 중요한 걸 가지고 근데 오세훈 만약 이 정원호라는 사람이 거기서 경선에서 올라온다면 두 사람이 붙는다든지 예. 하는 그런 상황에서 무슨 주제로 던질 거냐. 저는 오세훈 시장의 카드가 있다고 생각해요. 요새 말씀되고 있는 종묘 있잖아요. 예. 종로 전체 이 재개발의 중심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종묘 사직에서 종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세계적 건물이거든요. 예. 최근에 돌아가신 그 프랑크 게일이라는 그 훌륭한 건축가가 제일 높게 평가한 게 이 건물인데 이 종묘 건물 그 자체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목조 건물입니다. 예. 그것을 위에서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그 고층 건물에다가 그런 뭐 한 2층을 쳐가지고 하여튼 지금 그 세운상가 때문에 종로가 이렇게 반토막이 나버리잖아요. 예. 이게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것도 틔워주고 그다음에 청계천과 연결시키고 해가지고 저는 종로 개발을 한국에서 제일 중요한 거리가 역사적으로 종로였잖아요. 그런데 제일 지금 후진 동네 되어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종로 중심의 재개발 그중에서 핵심을 종묘로 잡고 세계적 건물 이걸로 해가지고 큰 강북 개발에 대한 청사진을 오세훈 시장이 들고 나오면 어떨까? 그런데 이제 오세훈 시장이 이제 기소가 되면서 이제 그 선거법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명태균 씨 관련해서 이제 기소가 된 상황 아닙니까? 사법 리스크가 생겨서 나경원 의원이 몸을 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동혁 대표 주변에 나경원의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서 결국 장동혁 대표의 선택은 나경원으로 가는 거 아니냐. 나경원 의원이 만약에 서울시장 나오면 경쟁력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오세훈 시장과 비교. 민주당은 땡큐죠. 아니 이게 민주당 사람 같이 말씀하시면 안 되고 아니, 제가 걱정해 주세요. 아니 이게 제가 민주당이라면 땡큐. 오세훈이 낙마하고 명태균 나경원이다. 때문에 나경원이 국힘 후보가 되면은 더 좋다. 땡큐죠. 더 수월한 후보가 나경원입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왜 그렇습니까? 정치인 이미지가 더 강하다. 아니 여기는 윤어게인 딱 그 여기 뭐 이렇게 붙이고 다니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 다 알잖아요. 오히려. 예. 조 대표님. 그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뭐 한때 2019년에 난리는 여전사였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하고 맞습니다. 아주 맞서고 원내대표로서 그때의 기억이 저는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에서 어긋나 버린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의료 대란이 사실은 의료 대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비판적인 의견을 갖고 있었다고. 저 나경원 전 대표가 그때 좀 세게 비판을 하고 해가지고 반윤석열 쪽에 서서 했어야 돼. 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또 왜냐 이 동작구 선거할 때 제일 고생했거든.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작년 4월 1일 대국민 담화한다면서 한 1시간 동안 의료대라는 걱정할 필요 없고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했다고 전부 다 새빨간 거짓말 했잖아요. 예. 그 뒤에 나는 아주 반대할 줄 나올 줄 알았어요. 의료대란으로 가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 뒤에 계엄하고 나서 더 윤석열 대통령 지지로 돌아버리니까 예. 스탠스가 좀 잘못돼 버린 것 같아. 그 지금 나경원 의원이 지방선거 기획단 단장인데 이제 12일에 마지막 전체 회의를 갖고 경선 룰 그 작성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심 70%, 지금 50대 50인데 당심 70으로 올리겠다는 네. 거잖아요. 나경원 의원은 당신도 나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나는 50대 50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일단 70대 30으로 바꾸겠다는 이제 강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번 12일이 이제 그 지방선거 기획단 마지막 회의고 예, 예. 그거 기자 브리핑도 하고 그거는 이제 최고위원회 보고하고 자기들은 이제 임무를 마감한다. 이거 한시적인 조직이니까요. 이제 장동혁 체제가 어떻게 가는가 단순히 리트머스 시험지가 아니고 여기서 승부가 날 수가 있습니다. 아하. 이 7대3 나경원이 룰 세팅한 7대3이 관철되는가 좌절되는가가 장동혁의 운명과 직결되는 예. 그런 게임으로 갈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아하. 근데요, 이기려면요,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내가 원하는 그 이슈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지금 어떨까요? 그쪽에서 먼저 도발을 해가지고 이게 이슈가 불거진 거 아니에요. 예. 멀쩡하던 5대5를 7대3으로 7대3으로. 바꾼다고 예. 해가지고 이렇게 이 사달을 맞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그러니까 자충수가 되는 거죠. 아하. 오히려. 예. 예. 그런데 그 해결책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요? 당심 70, 예. 뭘 당심 30으로 하고 여론조사 예, 예. 70으로 바꾸면 안 됩니까? 7대3을 바꾸면 저는 그렇게 역전이 될 것 같아요. 아, 그냥 오히려 5대5로 그냥 원래대로 5대5가 아니라 아예 민심 70으로 하자. 7대3이 아니고 3대7로 바뀌는 결과 귀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어허, 그렇군요. 그래서 오는 12일 그 지방선거 기획단 회의를 주목하라. 그것이 장동혁 체제의 12월 위기설도 심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재명 대통령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통일교를 겨냥한 발언이 있었는데 위법 종교단체 해산해야 된다. 이런 검토 발언이 있었습니다. 관련 영상이 있는데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종교단체 정치 개입하고 그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 하고 하는 거 해산 방안 검토하라고 한 거 하셨어요? 종교 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그 심한 정도의 위법 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합니다. 재단법인이든 개인이든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당연히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인격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지. 예. 자,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었는데요. 이제 조원철 법제처장과의 이제 질의응답 과정까지 들으셨습니다. 자, 근데 이 발언 나온 것이 이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지금 이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분이 민주당에도 금품 지원했다. 이렇게 진술을 하면서 특검의 선택적 수사 논란이 나온 이후에 또 대통령이 이 발언이 나오면서 이게 또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거는 지금 제대로 진술하면 죽이겠다는 발언이다. 이렇게 이제 한동훈 전 대표는 굉장히 비판했거든요. 자, 조 대표님. 그 참 이게 통일교 게이트로 가는 것 같아요. 네. 너무 큰 사건으로 지금 커지고요. 예. 또 이재명 대통령의 오늘 발언이 이 사건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그 아베 수상 암살된 직후에 그때 다 기자들도 다 알고 있었던 걸 본격적으로 추적한 게 통일교가 자민당 쪽에 돈 된 거 그죠? 예. 그게 집중적으로 폭로되면서 결국 기시다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예. 그때도 많은 사람 기세도 포함해가지고 아베 포함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이 돈 받는 거 등등 이렇게 협조 관계했다는 게 밝혀졌는데 예. 요게 그대로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와서 지난 여름에 그 통일교 측에서 특검 조사를 받으면서 양쪽으로 돈 준 걸 다 이야기한 걸 아닙니까? 이건 확인된 사실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수사는 국민의힘만 권성동 의원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쪽 수사만 한 거고
요거는 묻어두었는데 저는 이상한 게 만약 지금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아서 다른 수사기관에서 이걸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했으면 빨리 이걸 다른 수사기관에 넘겼어야 돼요. 예. 제보를 했어야 됩니다. 이 범죄 정보를 얻었으니까 그걸 안 하고 있다가 최근에 문제가 되니까 특검법에 따르면은 이게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빠져 나왔잖아요. 예. 나온 상태에서 또 다른 특히 한겨레 신문하고 이 다른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이 폭로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산 문제 이야기가 나오니까 예. 한동훈 전 대표가 뭐 입틀막 예. 아니냐, 이 마피아 영화 찍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하게 되었으므로 예. 이게 앞으로 상당히 나는 귀추가 주목됩니다. 예. 통일교 게이트까지 갈 수 있다는 말씀인데. 네. 예. 저는 저 대통령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을 한 것이다. 두고두고 저 발언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땅을 치면 후회할 날이 올 거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암만 종교단체 그 정부로부터 법인격을 받았다 할지라도 해산 당할 그런 그 악행들을 저질렀다면 그 절차를 밟아야 되겠죠. 예. 그런데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지 않았잖아요. 반만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정교 유착이에요. 이게 예. 정경 유착이 아니고 정교 유착이에요. 예. 근데 유착의 대상은 이쪽도 있고 저쪽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이쪽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거는 지금 건드리지도 않고 그렇다면은 저 얘기를 하려면 일단 미진한 부분 아직 규명되지 않은 부분 여기까지도 다 사건의 전모를 일단 실체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뭐 한 속에서 그럼 그걸 가지고 이게 그렇죠. 과연 해산할 만한 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 예. 아니 이게 그냥 보통 사람들의 상식적인 일처리 아닙니까? 예. 근데 반쪽만 드러나는데 이거 여기서 딱 끊어갖고 바로 해산으로 갖고 간다? 그 이거 하지 말자는 얘기죠. 나머지 반쪽은 손대면 너들 가만 안 놔둬 이 얘기죠. 네. 근데 지금 이제 불법 정치자금 공소시효가 7년인데 통일교가 민주당 정치인들 지원했던 게 주로 문재인 정부 때다. 그래서 향후 그 국가수사본부에서도 해도 된다. 아니다. 시간 싸면 허덕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도 반론이 나오긴 그렇죠. 합니다만 국수본에 넘겨야 된다. 라고 아니, 이제 넘기려면 지난 8월에 넘겼어야지. 그래요? 8월에 이미 결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예. 우리가 수사할 수 없다. 그러면은 바로 중요한 예. 범죄 정보인데 예. 더구나 공소시효 완성 기간이 점점 이게 좁아져 오는데 예. 그 왜 4개월 동안 지쳐 있는 묻혀 것이냐. 있었느냐? 그건 설명이 안 되죠. 예. 그런데 권성동 의원은 구속 기소하고 이거는 조사도 안 했다. 이것만 해도 엄청난 데다가 여기다가 또 이 해산 문제까지 나오고 하니까 이게 이 판단이 오늘 마침 그 백혜룡 경정에 대해서 마약 범죄. 검찰이 예. 그 사람이 주장했던 거 다 거짓말이었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 수사나 이런 데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게 결과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정보 부족 상태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중간에 이야기하는 사람이 절대 민정수석에서 올라온 건의가 아닐 거라고 민정수석에서 백혜룡 경정을 검찰에 파견해 가지고 지휘를 하도록 하라는 건의를 안 올렸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보고를 하는 사람이 누군지 그 차원에서 이번에 정당 해산 이야기도 나온 것 아니냐. 상황 파악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 국수번호 넘기면 안 되고요. 경찰이죠. 국수본. 예, 그러면 안 되고 뭘 해야 되냐면 제가 딱 이 이름 생각해 보니까 통일교 민주당 정교 유착 의혹 및 특검. 민중기 특검의 그 부실 수사에 대한 특검을 해가지고 특검을 해야 된다. 예, 그 특검 임명권은요 민주당 이외의 야당들에게 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럼 아예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거 받고 이거 또 넣어서 추가로 하자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겠네요. 뭐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예. 네, 이게 시급하게 해야 됩니다. 국수번 하면 하세월이고요, 안 돼요.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내란 전담 재판부 얘기가 나오다가 이제 민주당도 어제 의총에서
내부 반발이 예상보다 컸다고 합니다. 위헌 논란이 계속 이제 제기되는 상황이고 조국 혁신당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추미애 법사위원장 이분이 이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만 여기서 밀리면 앞으로도 밀린다. 사법개혁을 추진하니까 사법부가 삐져서 이러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 위헌 소지 없고 위헌 시비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했거든요. 자, 추미애 법사위원장 이분도 이제 경기지사를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지난 일요일에 우상호 정무수석이 예. 위헌 소지가 있어가지고 이걸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할 때 끝났다고 봅니다. 이거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인정했잖아요. 그렇죠. 아니 위헌 소지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면 헌법을 10% 위반하는 건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위헌 있다는 걸 인정하니까 그다음에 어제 전국 법관 대표 회의가 아주 이례적으로 예. 그 사람이 진보 성향 사람들이 이끄는 데인데 예. 여기에 반기를 들었죠. 그러니까 모든 판사들이 들고 이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대법원부터 저 법관들까지 예. 모든 판사들 법원장들도 그렇고. 예. 그렇다면 안 됩니다. 난 안 된다고 봐요. 예. 안 되고 무리하게 하다가는 이제 큰 사고가 나죠. 그래서 윤석열의 몰락을 재촉한 게 결국 모든 의사들이 반대한 의과대학 정원 2,000명을 추진하다가 거기서 무너진 거거든요. 예. 총선에서 모든 판사들이 헌법 위반이라고 이야기하는 전담재판부를 만들려고 밀어붙이면은 이 정권이 윤석열 전체를 밟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 더 뭐 추가적으로 예를 든다면은 모든 군인들이 반대하는 전략으로 전쟁을 하면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권력 가진 사람이 전문가를 무시하잖아요. 권력 가진 사람이 전문가 무시하면은 반드시 부작용이 나고 예. 오늘 또 이재명 대통령이 개혁에 대해서 개혁은 가죽을 벗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항이 필수적이라고 했는데 아니 개혁을 성공적으로 하면은 저항이 없잖아요. 이명박 대통령이 저기 3.1고가 뜯어버리고 그게 복원할 때 예. 얼마나 저항이 예상되었습니까? 그리고 교통체제 바꿀 때 저항 거의 없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한국 좌파 분들이 상당수는 개혁 병에 걸린 사람들인데 개혁이란 말에 빠져가지고 개혁하면 과감하게 보이는데 개선이라고 해야 됩니다. 개선. 하루하루 조금씩 좋게 만드는 것인데 이 개혁이란 말에 말려가지고 과격한 이야기를 하다가 과격한 행동으로 갔다가 딱 벽에 부딪힐 거예요. 신조 의원. 저도 뭐 그 위헌 소지 최소화 거기서 이미 졌어요. 끝났어요. 게임 오버.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무슨 법안을 만들 때 예. 야 그거 좀 위헌 시비가 걸릴 것 같다. 이런 지적을 받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쭉 그 토의를 한 다음에 결론 그 하자를 치유하겠다. 하자 치유는요 그 소지를 조금이라도 남겨두는 게 아니라 완전히 싹 정리하겠다. 클리어하겠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위헌 소지 최소화 거기 끝났어요 게임은. 하자 치유를 해서 깔끔하게 하겠다 해도 예. 믿을까 말까인데.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 최소화가 무슨 말인가를 고만히 생각해 보면 이제 이게 헌재 판단을 할 때 보면 9명의 재판관들과 소장 포함해서 이분들이 뭐 인용이나 기각할 때 5대 3이라든가 뭐 6대 3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다수설은 그래도 이 전담재판부가 맞다는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은 방향으로 만들자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었나 싶은데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제 좌초가 되면 정청래 당대표도 뭐랄까요 민주당에서 영향력이 더 약화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고 봅니다. 예. 저는 한국 정치판이 지금 극좌 정청래 극우 장동혁 이런 체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가운데가 아주 텅 비어 있는데 예. 이게 정청래 대표의 영향력이 약해지면 장동혁의 존재 이유도 더 약해지는 거죠. 그런데 저는 한국 사람들이 진영 논리로만 갈려져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 이 진영 논리에 대해서 최근에 가장 정확한 이야기를 이준석 대표가 12월 3일 했는데 보수가 진영 논리로 가다가 윤석열을 괴물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는 진영 논리로 가면 안 돼요. 예. 좌파는 원래 진영 논리입니다. 개혁 투쟁론이라는 게. 예. 예.
그런 상황인데 정청래 대표가 약해지고 장동혁 대표도 약해지고 하면은 중간에 합리적인 보수와 합리적인 진보가 놀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지고 이게 아마 여론에서는 한 60 내지 70% 될 거예요. 예. 저는 이 사람들을 바이털 센터라고 그래요. 바이털 센터. 합리적인 보수 중도는 거의 다 합리적이고 예. 합리적인 진보를 합치는 아하. 이걸 보고 정치를 해야 됩니다. 이걸 보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기대를 걸었던 게 바로 여기를 보고 정치를 할 것이다. 본인도 국익 중심의 실용 정치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민주당이 너무나 왼쪽으로 드라이브를 거는 바람에 본인도 지금 어정쩡한데 그래도 뭐 국힘이 워낙 죽을 수니까 지지율은 60% 유지를 하는데 예.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지금 이 사법부 압박은 여기서 중단하는 게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대통령을 위해서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논의하고요. 또 다음 주에 또 국민의 어떤 변화가 있는지 또 정치권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